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우! 오늘의 왁자지껄은요 토요일 그 정예 멤버로 토요일에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가 지금 3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만, 50만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단골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감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정예 멤버 소개해드리죠. 우선 앉은 순서대로 좀 약간 외모 순으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JYP 박진영입니다. 네. 오, JYP들은 멋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팔다리가 깁니다, 일단은. 안경 바꿨어요? 테를? 어차피 알이 없어요. 아, 어머, 지금 이거 일부러 이렇게 무슨 뭐 코디라 그러나 그런 걸 아니 이제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날카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좀 그 부드럽게 보이려고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알은 꼭 쓰라 그러더라고. 알을 쓰라고 왜요? 해요? 그 전문가가 네. 그 결혼 상담 전문가랑 제가 결혼 상담 네, 이러면 이 사기꾼 취급당한대요. 맞아요. 알은 쓰라고. 예. 볼 수가 없더라도. 결혼 떨리고 쓰시니까. 여기 웃음 포인트가 두 개다. 하나는 결혼 상담 전문가한테 들은 거다. 하나는 사기꾼이다. 근데 왜 이렇게 공감이 가고? 아 진짜 이런 방송 너무 좋습니다. 꼭 알은 쓰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결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변 대표. 아 저한테는 결혼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네, F 학점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언제 가서 물어보긴 했어요? 상담 방송을 했어요. 상담 방송을. 네, 아. 전문가가 나왔는데 네, 뭐래요, 근데? 걸은 자세가 불량하다, 할 자세가 안 된다. 그거 왜 그런 거야?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 왜 난 그래요? 솔직히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조건? 네. 무슨 조건? 조건 뭐 35세 이하.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지금 본인이 몇 살인데 35세 이하야. 그리고 난 어린 거 키도 163 뭐 정도 이하 뭐. 이하? 이승 말고? 저는 이하가 날 것 같아. 네. 아,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 이하고 네. 학벌은 그냥 뭐 우리 누나들하고 똑같이 이화여대. 누나들이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네, 둘 다. 두 분 다 행복하게 사시는가요? 이게 아니고 지금 너무 그런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기가 그래야 돼요. 적당히 좀 누나들 어울리려면 이화여대 좋겠다. 아니 그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네. 상담 받으러 갈 때 그냥 네. 술 마시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요. 그럼 편하게 결혼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저는 저희 집사람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그거는 해서 상담 받으러 갈 때가 아니라 만나러 갈 때 그래야죠. 아, 예. 왜냐면 상담 받으러 갈 땐 편하게 아무 조건 괜찮다 해놓고는 딱 만나는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재혼 상대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거기는 재혼 전문 그런 그 상담소 그런 회사였는데 남자 여자 공히 어떤 타입의 배우자를 제일 원하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재혼 상담? 163 이하 이런 거 없어요. 35세 이하 없어요. 뭘까요? 돈 많은 신경 안 사람? 쓰는 사람. 돈 많은 전화 사람? 연락 안 하는 신경 안 하는 아 신경 안 쓰는 사람. 네, 그 신경 안 말만. 쓰는 사람. 여긴 돈,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잔소리 안 하는 사람, 여기는 재혼은 내가 뭐 아직 개념이 없어요. 초혼도 아직 안 했어요. 37%의 남성 아니지 34%의 남성, 37%의 여성이 네. 전 배우자와 다르기만 하면 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아니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 잘못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분들은 그렇게 오케이를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자, 저는- 여러분 지금 두 분 다 기혼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본인들이 재혼한다. 아니 재혼이를 할 일 없으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현재 부인과 결혼합니다. 왜요? 일단 적응한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네, 끝이에요. 네.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게으르니까. 게으르니까. 우리 임세현 대표님. 저도 그냥 지금 남편 편해서 남편이 진짜 잘해주나 보다.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저한테. 피곤해. 아 정말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조건에 돌싱은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여기서 이제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싱을 해주면 훨씬 폭이 넓어지는데 돌싱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김세희라는 인간이 있어요. 아, 예. 가로세로. 예, 김세희. 그 예. 김세희가 이제 두 번 이혼했는데 두 번이나 이혼했어요? 두 번째 이혼할 때 저랑 만나서 이혼장에 도장 찍는 그 쾌감을 한번 모를 거다. 왜 그런데 쾌감을 느껴? 너무 그 환상적인 쾌감이어서 팍 찍어보라고. 어. 그걸 그래서 야 이혼은
버릇과 습관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내가 돌싱 안 된다고 걱정.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재혼하신 분들이 물론 신중하게 하시긴 하시는데 오히려 더 빨리 헤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는 뭐 한 번 그렇게 또 실패해서 새로 인생을 살았으니까 안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많긴 한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결단과 이런 게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이혼과 결혼이 좀 편안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만약에 다시 저보고 결혼하라 그래도 지금 남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네. 예, 우리 애들이 태어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진짜 애들 덕분에 먹고 산다 누구는. 자, 우리 임세현 대변인 본인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임세인입니다. 네, 야 오늘 우리 특별히 지금 남편을 뭐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죠. 솔직히 네? 아니, 사랑하죠. 방치한다잖아요, 방치. 저도 애들 때문에. 애들이 둘이라서. 컨닝하지 마시고. 엄마들 약간 비슷한 마음 아닐까. 엄마들은 좀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예, 자, 애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애들을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자, 오늘 아주 흐뭇하게 결혼과 재혼에 얽힌 특히 변 대표의 이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변 대표는 일단 나이만 제대로 맞으면 외모는 특별히 신경 안 쓰나 봐요. 외모는 제가 잘 안 봐요. 아니, 보시던데요?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아니, 말하죠? 저희가 이렇게 뭐좀 소개팅 유행 비슷하게. 해줬어요? 아니. 저는 제 여자친구를 제가 사진들 한번 보여주면 알 텐데요. 네. 외모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충 스타일은 알겠어요. 네. 그 외모와 관련된 네. 스타일은. 근데 성격은 신경 안 쓰나요? 성격도 신경 안 그 쓰고. 성격과 그 분위기 이런 성격은 느낌을. 무지하게 좋아야 돼요. 그렇지. 성격이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건 하루도 못 가요, 저하고는. 저 어이가 없다 진짜.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 나는 이분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성격이 괜찮고 다정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런가 봐.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성격을 스스로 말해본다면 저는 그것만 딱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군데만 나이? 보고 있어요. 네, 아니 한 군데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시비 걸면 안 돼. 옆에 일에 별 관심을 안 해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뭔가 네.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네, 때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막 말을 건다거나 이러면 그냥 판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퇴진 딱 그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옆에서 방해를 한다거나. 저는 굉장히 이러면. 비슷한 똑같아요, 성격이에요. 그거는. 목표는. 저도 세상에서 모든 일에 관심 없고 네. 제가 하는 일에도 사실은 제가 하는 일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 그건 좀 다르네. 참 성격들이 나쁘구나. 이제 봤더니 근데 분노를 못 참겠어. 윤석열에 대한.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그러지 않아요? 네, 비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이 있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스스로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죠. 처음에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것도 하다 말고 청와대 이전을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은 아예 기자회견도 안 하고 1년이 됐는데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자들에게 떡볶이 순대 주면서 우리 맥주나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자, 우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기자단을 2번,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자회견 같은 건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2패로 나눠지더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언론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인간적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신 그런 대통령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기자들도 있었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에요. 뭐 스탈린이나 네. 김일성이나 뭐 히틀러나 그 스타일인데 거기 기자간담이 없죠. 그래서 기자가 없이 거기는 홍보요원들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자를 대하는 방식이 마치 국가의 홍보요원들 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기자가 한 1000명 들어갑니다. 네.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 잘 따라주는 애들만 데리고 술 먹고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전용기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자기 네. 잘 따르는 만 데려갔었고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대신에 국무회의를 마치 내가 말한 듯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김일성 같이 훈시 담화하듯이
혼자 막 떠드는 거를 생방으로 해가지고 막 네. 독재국가의 독재자 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독재국가 될 수도 없는데 아주 굉장한 지금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당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을 난 이렇게 소통한다.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로 소통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죠. 입을 열고 예, 있는 바로 거 같아요. 그거죠. 귀를 예. 열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열고 있는 거 소통하는 것 같아요. 아, 소통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입을 여는 순간에 귀는 닫히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열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소통해도 뭐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왜냐면은 네. 소통한다고 같이 쌍방향 이야기해봐야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걸 넘어서서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모르는 이야기 떠드는 사람이야. 자기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 거기 때문에 네. 뭐든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의 해악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술 먹고 그냥 노시면서 관료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국가. 그런 나라로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 너무 위험한 게 관료들도 나는 그렇게 썩 믿음이 안 가요. 관료들이 나라를 망하게는 안 해요. 아, 망하게는 안 잘 해요. 되게도 안 하지만 망하게는 또 안 해요. 왜요? 왜 망하게 안 김태호 해요? 같은 사람이 김태호 있으면 같은 사람 할 것 네. 같은데. 걔는 관료 정무직 아니에요. 관료잖아. 그래 정무직 관료 단 한 명도 쓰지 말고 그냥 그 고시 공무원만. 출신들 맞아요. 고시 출신들 그 늘공들만 데리고 그대로 굴러가는 그걸 이제 윤석열식 야경 국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현재 정부에 기조하고 달리 가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기조가 있긴 있어요. 아니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하기를 현재 정부의 기조와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뭐 임기가 있더라도 인사권을 나는 적절히 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늘공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원래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복지부동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늘공 같은 경우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의 상황을 보면 늘공들이 봐도 예를 들어 외교나 이런 데서 봐도 너무나도 이상한 지시와 국익에 해가 황당무계하지. 되는 일들을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제 그분 까먹었네요. 김태호 위에 있었던 분. 김성환. 네, 김성환. 그분이 네네. 되게 외교 쪽에서는 또 오랜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과 결을 맞추려고 해도 너무 이상하니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잘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기자 이 간담회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대통령이 그냥 동네에서 술 먹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 된다. 내 맘대로 해도 이런 내 말의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겁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무식하고 무능한 거를 스스로도 아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이 대도 않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스스로가 그 핵심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 이 말 저 말을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붙여 나가는 것을 하다 보니 기자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기자가 어떨 때는 핵심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게 드러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프렌들리하게 괜히 기자 찾아가서 뭐 나 소통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근데 정작 중요한 국민이 물어봐야 되는 것들은 차단하면서 국민들이 나 그럼 소통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때우는 거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겁이 많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여졌어요. 지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말에 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날카로운 질문이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까봐 당황하고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안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네, 자신이 없는데 그 자신감 없는 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그렇군요. 그거 제가 또 가능한 얘기인데요. 몇 번 도어 스태핑해서 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충 뭐 쉬운 질문만 답하고 다 도망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게 있겠네요. 거의 다 똑바로 답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도스프링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른바 한 분기마다 기자간담회를 하면은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정권도 그 질문 피해간 적 없던 것 같아요. 이 언론에서 이슈했던 것들은 다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답변은 약간 두루뭉실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그런 기자간담회 했다 했었을 때는요, 윤석열 실력으로는 못 넘어갈 겁니다.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도어스태핑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어쨌든 네.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기자간담회 다 때려 부수고
국무회의를 그냥 자기 훈시 연설로 바꿔버린 거죠. 어.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장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건데 자기만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거의 막 한 시간에 다 쓴다는 얘기가 도스티핑 할 때도 사람들이 네. 도핑 테스트다 그렇게 알겠어요. 대부분이. 뭐야? 도핑 테스트? 왜? 도핑 테스트 비슷하잖아. 그 전날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테스트하는 거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게 저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여기 따옴표 썼어요. 뭐든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나라를 위한 거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관료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본에 보면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오잖아요. 자, 한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원래 그 외교부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보내냐면은 1안, 2안, 3안 해서 제일 위에 1안에 이제 빨간 줄 꺼가지고 여기 제일 좋은 아니다. 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양쪽 뺨을 때리면서 한국한테 사기치지 말라라고 해라. 라는 이런 안을 올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에 빨간 줄이 없어지고 1, 2, 3으로 가. 그냥 네, 가요. 근데 이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1, 2, 3이 없고 그냥 당구장 표시가 해가지고 네. 어느 걸 선택하든지 말지 난 책임 안 져.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요? 가요. 그렇게 가요.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1, 2, 3번 번호 붙이는 것도 이미 끝났고 선택 네가 알아서 하고 우선순위 없다. 자기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당구장 표시에서 하나 3개 정도 올라가는 안성도 되는 거고 그게 지나치면 가면은 뭔가 하면 보고서를 안 보내죠. 그때 되면 이제 그 탄핵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 그때 뭐 안보 1차장하고 안보실하고 막 싸우고 뭐 누구 나가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시끄러웠었을 때 내부사정을 좀 들여다보니까 아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말 안 하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하면은 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자기네하고 의견 다른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더라.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정확히 다 아는 상황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푸시하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딱 정확하게 반기에 들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피하고 안 싸우고 처음에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피하고 안 싸우려고 하다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딴 데로 가려고 자꾸 움직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사실 모든 조직이 그게 핵심 문제거든요. 이제 이른바 오너나 지금같이 이제 최고위층의 이 측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의견을 내면 이제 그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주면 이제 잘 되는 조직이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막 해서 조직을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는 건데. 예전에 지금 바로 지금 최근에도요 그 야구단에 네. 야구단 구단주에 김장사하는 친구가 김장사? 누구? 네. 본인의? 아니 내가 아니 구단주인데 김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야구단에 들어와서 야 투수했어 포수했어 이랬다는 거야. 진짜로? 네. 그래서 박살냈다는 게 있는데 어머. 지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 뭐 방울 들고 무당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라 저거 고만할 하고 컨텐츠로. 하고 이상한 그 쇼 이벤트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고 이러니 전문가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외교 라인들은 아마 초토화됐을 거고요. 제가 볼 때 그 말 안 듣는 거는 아마 거의 다 외교 라인들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외교 라인이 예, 그렇고. 딴 데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외교는 지금 이게 너무 엇나가서 그렇죠. 전문 관료들이 버틸 수가 없을 상황이에요.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권이나 정권 잡으면 특히 이제 교수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교수님들은 실제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네.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폴리페스가 없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폴리페스가 많아야 나라가 잘 돌아가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폴리페스가 누군가 하면은 이율곡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 폴리페스예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경장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을 읽어. 문서를 많이 읽었는데 네. 현실에 나가서 협파하는 세력 이렇게 해서 경장 세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교수 그다음에 싱크탱크 정부에 들어가서 삼각 구조 축이 돼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 이론가들이 아카데믹하지 않고 현장감이 있어. 정부에 들어갔다가 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 근데 정권 뺏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냐 싱크탱크로 왔다가 다시 학교 가요.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 형성되고 그 중간에 이익 집단이 끼어. 로비스트가 끼어.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정책화되고 이론화되고 정부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로비스트 법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문 관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는 교수들이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 내가지고 굉장히 애먹여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은 그 문제는 교수들이 와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무당들이 와서 무당들이 정책에 아까 김장사처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야구단 단장 목숨 날라갔어요. 예, 김장사 얘기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야구단 어디 그거 진짜 싫어요, 싫어? 예, 싫어하는데 야구단 명은 얘기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이 실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아니 임대변인은 청와대라는 이제 총괄하는 기구에 있었잖아요. 네. 저는 특정 파트를 하는 정부기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다 비교가 돼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뭘 엄청나게 열심히 했더라고. 열심히 해서 또 사건 사고도 많이 났어.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회의 주제를 안 했더라고. 한 번도 그렇지, 안 안 했고. 나오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했고 아무 사고도 안 났어. 그게 나라에 낫다, 그게 낫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 나라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좀 평화로웠긴 했어요. 평화로워서 그리고 공무원들 엄청 편했대. 맞아요. 일도 안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안 된대. 네.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그날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니까 싫었겠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도 지금 네. 공무원들이 굉장히 태평성대래요. 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를 딱 본 거예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래로 갈수록 이게 계속 아래로 책임을 그 아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을 안 외교를 먹더라. 외국을 마시네. 네. 외국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설거지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릇을 깰 바에는. 그렇구나. 네, 그런 진짜. 느낌이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태평성되고 공무원들이 태평성되면 국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정들이 너무 투명하지 않는 게 우리가 많이 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조직보다는 사실 이 정부는 비선 조직의 힘이 세고 어떠한 결정에 어떠한 논의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뭐 언론 탄압한다던가 아니면 MBC 기자도 사지마 이런 결정도 예를 들어 뭐 홍보 라인끼리 뭔가 논의를 해서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결정이 딱 돼버리고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뭐야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오지? 라고 하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다는 게 용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얘기를 들으면 네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 무당 조직도 있겠지만 우리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조직이 있을 거라고 네. 얘기하는데 오빠랑 동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동생과 오빠. 네. 그쪽 라인에서 뭔가가 되게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빠와 뭐 동생 용산고등학교 라인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저 이제 들은 얘기니까. 휘문고등학교다. 휘문고등학교. 휘문고. 네. 그래서 뭐 오빠가 이런저런 이권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고 동생도 동생 친구 누구가 대통령실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민비네 민비. 예, 정말. 야, 이거 상당히 그럴듯하네요. 예전에는 그 대통령실 청와대 조직표란 것들에서 언론사에가 뿌렸는데 네. 이 정권은 지금 그걸 공개를 안 해가지고 조직표를 안 공개해요? 누가 어디 왔는지 알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지금. 왜?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겠죠. 의도적으로 안 하고 예. 그때 그 누구 유튜버 그 누나 유튜버 그건 누나로 이후로. 돼가지고 네. 그 사람. 지금 생각해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데 검사들 많은 게 그럴 왜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법을 어겨가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그나마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혼내주고 있었던 사람 아니냐. 최소한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굴르던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약간의 믿음? 그게 이제 하나의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수습했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봤는데 네. 자기가 이 때려잡은 그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을 막 요직에 앉혀놓고 완전히 법을 파괴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을 지키는 애들이 아니라 법을 악용해가지고 사리사욕 챙겼던 놈들이다. 이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관진 댓글 사건으로 아웃된 네, 그런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잡아놓고요. 네. 영장을 2번 때렸습니다. 네. 한 번 때렸을 때 그게 기각돼가지고 2번 때려서 구속까지 시켜놓고 네. 7년 구형해가지고 2년 6개월 받았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국방의 적임자라 그래가지고 부위원장을 시켜놓는다. 그러면 그 수사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한 게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인 김관진 그자는 또 뭐 하는 자예요. 아니 자기 배알도 없는 거지. 배알도 없는 거지. 저랑 같이 까먹었거든요. 네. 자 우리 변 대표님 옆에 있었어요, 지금 자 변 대표님 갑자기 윤석열이 직통 전화가 와서
어이 변 대표 잘 알아들었으니까 와서 저기 당장 비서실장 어때 좀 해줘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제 감옥 동지가 한 200명이 되거든요. 감옥 동지래. 거기에 대해서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 한 명이에요. 그 199명이 전부 다 박근혜 때 있었다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화 기다리는 거야 지금. 국민승기만을. 그래서 입도 안 여는 겁니다. 감옥에서 다 저한테 억울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다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 대표가 한국의 보수는 다 죽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김관진이 이제 발탁됐잖아요. 이 사람들 네. 기대에 부푸는 거지. 김관진을 발탁할 정도면 네.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근데 그 전화가 오리라. 오리라 기다리고. 전화번호 절대 안 바꾸고 이사도 안 가고. 일단 용대실에 3개의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용대실에. 그 검사 그룹. 네. 그다음에 저는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민속 종교 그룹. 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문화 그룹 네, 이렇게 네. 세 부분이 문화 있는데 실세 그룹. 문화 그룹 이렇게 네, 세 네. 부분 유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네. 자, 그럼 누가 제일세요? 문화그룹? 무속 그룹일 것 같아요. 저는 무속 무속이에요? 그룹이 양쪽에 걸쳐져 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초동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네. 민속 종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한대요. 진짜 좋아한대요. 오늘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 네. 듣고 저도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라서 그런 거 잘 안 믿긴 하는데 저희 가족,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저의 이제 핏줄 중 핏줄 중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분이 가끔 이제 가족들 걱정돼서 이렇게 보러 가시는 일이 있는데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대요. 나도 부산에 그 집 얘기 많아, 들었는데. 원래 그렇구나. 근데 근데 거기가 이제 예약도 막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하는데 마침 저의 그 가족 중 일원이 고향이 거기세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한번 갔나 봐요. 가서 이제 가족들 이런 걸 봤는데 얘기하다가 여기가 김건희 씨 단골이다.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김건희 씨 단골이고 김건희 씨가 연결해준 검사들이 엄청 많이 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나는 검사님하고 네.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래요? 현직 검사님하고. 우리 뭐 물어봤겠어요? 특히 있잖아요. 네. 옛날 정치인들 중에 부인이 의정 활동에 굉장히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 그렇죠. 있거든요. 뭐 연예인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무속으로 연결된 분들 많아요. 같이 점집 다니면서 계보가 형성되기도 해요. 이게 철마다 가거든요. 이럴 때에도 한번 가고 승진철에 한번 가고 네.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옷 벗을 시기 물어보러 가고. 아니 뭐 윤석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를 구속할까 말까 가서 그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구속시키라 그래가지고 그게 천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무당 묵읍니까 천개 도대체? 천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천공은 나는 진짜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잖아요. 그 대통령 말도 안 말씀 듣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들어보기에 아니 일본한테 고마워야 된다. 노동자가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다 믿고 신봉했더니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천공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보면요. 보수 유튜브들에서 계속 떠들면은 그걸 딱 신속하게 딱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천공이? 저는. 천공이 조금 늦어. 보수 유튜브들보다. 그래요? 네네네. 자, 어쨌든 그래도 모든 영광과 영화는 또 천공에게 많이 가니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야당하고는 결과적으로는 협치 안 할 것 같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안 만나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이래도 뭐 콧방귀도 좀 안 끼는 상황이지 안 않겠습니까? 만나겠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죠. 네. 박강원하고 홍준표 문제 때문에 네. 안 만나겠다는 게 아예 기정사실화됐죠. 이거. 홍준표 시장은 이제 거의 막가파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까지 그 사람을 홀대해서야 되겠느냐, 나라도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연합전선을 이상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머릿속에 탄핵 두 글자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당하는 게 내가 먼저 치겠다. 그렇죠. 어차피 홍준표 시장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늘 위험한 상황인 거죠. 늘. 예. 그러면 스픽스가 대구 스픽스에서 홍준표 시장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협치를 하자고 해요. 협업을. 그건 뭐 그건 또 다른 지방 거예요? 정치의 문제고 중앙 정치는 또 다른 거죠. 특히 보면요, 국회의원들보다 단체장이 더 위험해요. 단체장이 이제 건수 잡힐 가능성도 그렇죠. 더 높고 그렇게. 네. 자,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한 5선에 도지사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당대표를 2번 했고요. 네. 대선까지 했는데, 네. 개파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정치인도 드물 텐데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 장애가 있어요. 이제. 누구랑 같이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당대표 했어도 그 당대표 하면서 거기 있는 의원들하고 엄청나게 당대표도 두 번 싸웠다면서요. 다 쫓겨났어요. 두 번 다. 두 번 다 쫓겨났어요. 아, 쫓겨난 네, 거예요? 두 번 다. 아, 그러면 그냥 그래서 혼자 지금 이 TK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기의 도피처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검사들을 가장 많이 꽂아서 자기 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TK에 지금 이명박이 애들, 박근혜 애들 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홍준표가 대구시장 자리 갖고 지금 숟가락 대고 있는데 애초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앞날은 앞으로도 험난하겠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 생명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시류를 읽고 딱 붙는 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흔들리잖아요. 네. 가장 먼저 뒤에서 칼을 꽂을 게 홍준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꽂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매번 사람들이 예, 길을 좀 잘 꽂는다는 얘기가 그걸로 있긴 해. 살아남았어요, 한준자는. 그래요? 한마디로 뒤통수 치면서 살아남았어요. 뭐 홍준표 시장 일단은 대구시장 하면서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는 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트위터나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이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대선 때 무야홍이라 그래가지고 그 루트를 또 다시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지금은 그러니까 딱 지금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할 거라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아. 이제 딱 남은 게 유승민 한 명인데, 네. 유승민은 지금 사실상 백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되게 많이 다뤄주고 뭔가 얘기 있으면 의견을 많이 들어주니까 그럼 유승민 한 명만 제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제2의 무야홍 테크 타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의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어차피 아, 유승민이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실현을 하는데 뭐 이분이 나중에 뭐 크게 될 거라든가 올라갈 거라든가 재기할 거라든가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은 대구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네. 유승민은 대구 주류잖아. 아. 대구에 가서 들어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아, 대구 자주 가시잖아요. 유승민은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영남고인가 아. 뭐그 PK인가요? PK? 아니 아니, 그 대구 출신인데 대구 출신인데 좀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애매해요. 해가지고. 거기. 거기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인기 없겠네 그러면 그동안의 성적으로 모든 봐서는. 사람들한테 다 인기 없대요. 아니 근데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삐뚤었다는 게 네. 영남고 나왔어요. 네. 영남고 나오고 고려대 행정학과 나왔는데 네. 그럼 잘 나온 거야 일반 네. 사람 볼 때는. 네. 근데 자기가 아무런 성맥도 없고 왕따고 자기 성격 때문에 왕따다는 성격적으로 거를 그렇지. 아니 고려대 법과대학 안에 행정학과하고 사법과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법과대학이잖아. 네. 고대업대 나온 게 학맥이 없다고? 서울대 아니라 법조계? 아니 고대업대가 학맥이 없는 겁니까? 조영 선배네. 우리 김두수 병장 고대 행정학과 나왔어요. 아 김두수 평론가가 과 선배네. 아, 그래서 그래요? 영남고도 그게 경북고보다 낫다는 얘기지. 영남고 나온 사람이 학맥이 없다 그래? 영남고가 원래 영남대가 아니야, 박근혜 아니야, 대통령이고 아니요. 그 학교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재단인데 재단이? 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경북고가 1차고 영남고가 한 2차나 정도 되는 거 아,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떨어지면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아.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일지망으로 영남고를 써서 전면 장학생으로 야, 전면 장학한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잘했어요. 맞아. 그때 원래 좀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뭐 네, 근데 그랬다는 얘기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 그래요. 당시에. 근데 그걸 자기는 마치 뭐 흑수저인 것처럼 아무 성맥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격 탓을 해야 되는 거를 자기 네. 탓을 자꾸 네. 이상한 탓을 해. 근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실 정치력 부족하다. 거기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가 있어서 결국 망한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이게 당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민주당 봐라. 탈당 그냥 너도 나도 먼저 하면서 선당 후사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근데 앞에 말은 다 뭐 맞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뒤에만 선당 후사하면서 탈당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돌려가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럼 탈당할 때 선당무사로 탈당했나?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했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 이야기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을 마치 이렇게 올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돌려가고 비아냥거렸다는 건 맞아요? 뭐 그렇죠. 근데 저분이 특별히 요즘 왔으면 이념이었다고 하지. 그 당시에 왜 한나라당 간다니까 YS가 먼저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DJ도 연락이 왔는데 네. 약속 잡다 보니까 YS가 먼저 잡혀서 먼저 갔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이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먼저 부른 사람한테 그냥 가서 이익대로 움직이고 그냥 출세욕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홍준표 시장 이번에 이제 끝납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기회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앞길이 막혀 있다. 야. 일단은 그 사람은 지금 이 박근혜라는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를 쫓아냈잖아요, 이 사람. 아. 그것도 이제 1심 재판도 안 끝났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박근혜 쪽에서는 1심 재판 유죄 나오면 그때 탈당한다 그랬는데 그냥 그 전에 쫓아내버려서요. 이게 네.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짓을 했는지를. 그 저희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때 그 대법원에 판결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무슨 판결이었죠? 대법원에 그 성일종 그 성일종, 아, 성완종, 네. 성완종. 네. 성완종, 예. 돈 받은 거. 예.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이 아첨하려고 박근혜를 쫓아냈다. 그게 가장 파다한 소문이어서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그렇고 TK 기반 갈 때는 박근혜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나, 이거를 딱 판단해서 그냥 얄짤없이 딱딱 정리하는군요. 홍준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때려서 이제 이게 한 곳에 모여지면요. 이제 아. 거대한 벽이 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20년 아니 전부터 싫어했어요. 그것도 자기는 뭐 무수전대 박근혜는 공주냐. 그것 때문에. 아, 그거예요. 네. 그래서 강용석이하고 둘이서 술 네. 훔쳐먹고 네. 강용석이가 또 트위터에 썼어요. 뭐라고? 우리 불쌍한 준표 형님, 그 무능한 박근혜는 지금 당대표하는데 공천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 근데 강용석이도 가난한 집안이 아닌데. 자기 난 가난한 집이라 그랬는데. 아이, 그것도 아니고. 강영석이 참여연대로 했어. 강용석이 거짓말이야?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네. 그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네. 다 그쪽 애들은. 근데 그 둘 플러스 그 무수저인 그. 둘 플러스? 위장하는 사람 많아요. 네. 아까 원래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일부러 그냥 그런 식으로 흑수저. 옛날에 그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 유명한 이야기 했어요. 박근혜 대표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 공산석에서 뭐. 어머. 그럼 뭐라고 해요? XX XX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공식 회의 시작되기 전에 홍준표 의원이겠지. 그 당시에 왔다가 이렇게 뭐 너 왔어 이랬는데 뒤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박근혜 대표가. 아,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착하네. 그러네요. 인내심이 있는 거지. 그러네. 그 제가 그 제보를 받았는데 가영석이가 틈 만나면은 무슨 동 달동네 살았다 그러는데 네. 그 동네 사는 주민이 제보했어요. 달동네 없다 이 동네. 그 무슨 거네요? 해동네 아니야 해동네. 야, 진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 이 강용석과 홍준표 시장의 이 무수저 뭐 이걸 뭐라 해, 코스프레 이걸 임 좀 보고 대표는 있습니다. 그 흑수저 금수저 출신이에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죠. 그냥. 외모는 금수저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금수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골드 키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뭔지 광고 아시죠? 너무 잘하시네. 자, 역시, 역시. 자, 제가 아주 팔이 감사합니다. 짧아가지고 아이고 들어라. 숟가락 전 드릴까요? 대표님이 금수저 아니세요? 아니 그냥 변호님 약간 느낌이 아니 금수저. 그냥 저희 자. 아버지는 아까 교사. 예. 교사, 그러면 금수저죠. 자, 이번에 아이고. 소개해드릴 광고는 바로 스픽스몰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선물 구매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조금 있으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기 때문에 대치금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5월 14일 장미데이를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께서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저희 스픽스몰에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구성해 놨습니다. 소고기, 그리고 영양제, 뭐 돼지고기, 과일, 디저트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안 드렸던 프리미엄 지스프리 골드 키위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맛을 보는데요. 지금 아주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골드키위. 네, 일단 골드키위가 달고 비싸요. 시고 하네. 네. 단맛이 아니, 이게 풍부하네. 지금 약간 조금 시큼한 맛이 후숙이 더 좀 돼야 나긴 하는데 숙성이 조금만 더 되면 이제 됩니다. 자, 요새 물이 날씨가 많아. 많이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비타민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뭐 골드키위에 있는 비타민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격도 착하고요. 심지어 스픽스몰에 있는 모든 상품은요, 전 제품 무료 배송입니다. 더보기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거나 네이버에 스픽스몰 검색하셔서 주문 가능하고요.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 스픽스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 골드 키위 잘 보시죠? 자, 저도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만 맛있게 생겼죠? 황금색 나는 달콤한 골드 키위 한번 여러분께서 드셔보시고 후기 많이 써주시고요. 뭐 스픽스 후기 안에다가
왁자지껄 토요일판 내지는 뭐 박진영, 뭐 임세은, 뭐 변희재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야, 엄청 잘 맛있네요. 드시네. 이제 건강한 맛이다. 그래요? 건강한 맛이다? 피가 원래 뭐에 좋다 그랬더라? 나 들었는데. 피부. 피부. 아 피부? 피부 아니면 좀 피로? 암에 피로? 좋다. 암에? 아닌가? 아, 맞아. 암 얘기도 있었던 것 암인가 같아요. 뭔가 하여튼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엔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위가 뭐 변비에 나쁠, 좋다고 그러더라고, 또 변비. 키위가 냄비? 나쁠 일이 뭐가 변비. 변비. 아, 변비? 냄비를 어떻게 알아듣어요? MB로 들었네. 정치 과잉.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스픽스하고 글래머가 같이 만들고 있는 연꽃 추출물 선크림입니다. 완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월 14일까지 2차 주문 사전 예약 구매 기간이고요. 저희 지금 상품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2차 주문 수량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백탁 현상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선크림을 이 글래모어 선크림을 여러분께서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성 착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피부에 자극이 없이 착 발린다 이런 얘기 있고요. 백탁 현상 없고 발림성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래모어에서는요 오직 스픽스 구독자를 위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고요. 하나 가격에 2개를 드리고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스픽스 글래모어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는 다음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그 변희재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그 위령비가 있는 탑이 있는 그곳을 이번 그 G7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의 기시다가 같이 공동 참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가 저희 노디스에 나와서도 그거 전부 다 진짜 알려진 바와 다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좀 정리를 해주시고 새로 나온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전범 국가고 일본은 우리는 전범에 피해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정치적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실제로 이 손배 책임도. 근데 둘이 같이 가서 기시다가 주도해서 참배할 때 그 옆에서 윤석열이 우리 이 한국 희생자들은 전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면 괜찮아요. 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야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그걸 요구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일본 측이 물어라 가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예상치 않은 변수가 터졌는데 다들 네. 몰랐던 게 그러니까 그 맨날 윤석열이 팔아먹고 있는 김대중 오부지 게이조 선언이 가장 이제 한일 관계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깨진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야 65년도 한일 협정에 위안부 문제에 빠져 있다. 그 위안부 배상을 받아내라 니네 국가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이 깨진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배상을 요구하게 됐고 일본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끝났다, 우리 다 이미. 끝났지 않았냐? 네. 그 싸움 벌어진 거고 네. 이게 또 있었던 거예요. 원폭 피의자도 네. 2010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위안부하고 야 이거 그 한일협정에서 빠져있으니까 협정의 제3조에 없는 게 드러나면은 분쟁 조정 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위안부하고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다가 야 원폭 피의자 보상 문제 제기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12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하나만 해도 너무 벅차니까 네. 이른바 그때 다 3명 정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원폭 피의자는 못 건드렸어요. 위안부 자체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쵸, 예. 이것까지 들고 하면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니까. 예.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럼 국가가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법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덮었을 때 모르겠지만은 기시다까지 이제 참배를 같이 갔으면요. 네. 윤석열은 법적 의무로 일본에게 배상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윤석열은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그럴까요? 근데 네.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를 거야. 오늘 제가 이제 한겨레 인식에서 처음 봤어요, 나도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럼 이건 야당이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야당도 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다들. 그렇군요. 왜냐면 다 위안부만 얘기했었지, 원법 네. 위치서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자체했을 텐데,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한국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법 피해자 모임인데, 이 사람들의 배상을 한국이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 그것에 묻혀 계시는 원폭 피해자들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 사망자가 2만 명인데 문제는 이 피폭자라는 게 애매해가지고 한 3만 5천에서 4만 이게- 명. 아니 묻혀 있는 사람은 예, 돌아가신 2만 분들 명이고. 말고 네. 후유증을 앓는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 연결시키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렇죠,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걸 국가가 정리해야 된다.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네.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거기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뭐 노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이 전범국가인 이 나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자폭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사망하지 않은 분들은 그 한 평생을 그 아픔과 후유증으로 고통으로 나죠. 후유증이 엄청나죠. 네, 그리고 또 자손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을 리는 사실은 없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0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고 그렇죠. 이미 이 원법 피해가 이슈를 시킨 거는 기시다고 윤석열 본인들이야. 그렇죠. 예.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러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그렇네요.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자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원법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 가해국의 배상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는 방법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주요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사들을 좀 가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제 인지가 됐으면요, 요거 하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그때 위안부 문제 해결하느라고 놓쳤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박근혜 명박 그 문재인은. 근데 그렇죠. 정확히 드러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의도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몰랐다고 해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알았다고 내 얘기 들은 아니 순간 이제 알았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그러니까 알았다는 걸 지금 모르니까 일단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내가 알았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공모를 쏴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공모리든 공모를 쏴. 뭐든 그때부터 이제 위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해줘야 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유령탑 가는 데 대해서의 기준 요건들을 몇 개 걸어야지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오십시오. 내지는 그렇죠. 질문을 네, 하고 그렇죠. 오십시오. 그렇죠. 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시다 옆에 있을 때 이게 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근데 지난번처럼 이거는 뭐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므라이스 드실 때처럼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아니 참배는 아마 외신 기자께서 수백 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배한 다음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통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없을 수는 없을 거고. 그때도 누군가. 우리가 그 오므라이스 드시러 갔었을 때도 높은가 어딘가에 통역이 옆에 있었을 텐데 이랬거든요. 근데 근데 아무도 이번에는요, 기시다가 수백 명 끌고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네.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결의안.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도 낼 수 있고. 방류 반대 결의안 일단 채택해야 됩니다. 네. 원법 피해 보상 결의안. 예, 변희자 대표 말씀하신 원법 피해 그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 아니라 피해 배상, 손해배상. 배상 문제 이것도 지금 의제로 채택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방송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임세현 대변인이 처음에 방송 초창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프로그램 방송할 때, 이제 그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이 갈등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와 남동생 얘기를 그냥 네, 잠깐 네. 아까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5월 12일 날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공공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처남 네. 양평. 사문서 위조 혐의 송치. 아. 이게 그럼 지난번에 오빠일 거예요, 천안이.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이 팀에서 검찰이 송치를 했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자, 이 사건 회사인 ESND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장모 최은순 씨 은순 인더스트리. 은순. 그러니까 은순의 뭐 디벨롭먼트가 뭐 네. 이랬었잖아. 어쨌든 아이디니까 ESIND죠, 참 ESIND. 그러니까 은순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요. 네. 자,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네. 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는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내렸었었는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오빠와 관계자 5명을 송치를 했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 오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빠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정확하게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 53세라고 하니까 오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김 씨는
ESIND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도에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여러분 그 개발부담금 사건 아시잖아요? 영원으로 그때 처음에는 얼마 네. 많이 나왔는데 자꾸 이의하고 해가지고 빵원 만들어놨던 거. 그러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다시 뭐 얼마 조금 내라는 식으로 다시 뒤늦게 부과됐던 그 사건인데 이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0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되게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내면 된다. 그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초창기에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든가 뭐 여러 방송에서 사실 많이 다뤘었거든요. 야, 만약에 이게 오케이가 돼서 인정이 돼가지고 그분이 송치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안 재판 안 가요? 공개겠죠. 검찰 송치됐어도? 아니 네. 지금도 지금도 보면 보면 이제 그런 장모와 그다음에 이 김건희도 사실은 여기에 이사로 등재가 네, 돼 그때 있었는데 이름은 있었었죠. 빠졌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그 같이 상대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위조란 말이에요. 그랬죠. 자, 이 그 힘의 관계에서 뭐가 작동했을까? 그냥 단순히 뇌물이라든가 접대만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여주지청에 맞아. 근무를 했잖아요. 네. 여주지청이 양평, 여주, 이천 뭐 요 관할이란 말이에요. 수원지검 밑에 있는 여주지청인데 보통 이제 그런데 검사지청장 정도 근무하면 왕이죠, 왕.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뭐 어떤 힘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당시에 양평군에서는요, ESIN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2016년 11월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 4,800만 원을 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ESIND 측에서는 불가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고, 2017년 1월 달에, 그러니까 한 2개월 있다가 이 양평군에서는 이 개발부담금 자체를 10억이나 깎아줬어요. 그래서 6억 2,500만 원으로 깎아서 부과했는데,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해서 결국 2017년 6월 달에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커졌잖아요. 대선할 때. 그러고 나니까 양평군에서 2021년도에 11월 달에 1억 8,7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부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17억 정도 나왔다가 6억으로 깎였다가 그다음에 빵원 됐다가 요 세 가지 단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깎아줬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ESIND의 실질적인 사업가였던 대표였던 이 김모 씨가 공사비 같은 것들을 허위로 부풀려서 이렇게 속였을 것이다.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서류 낸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에 처음 냈던 것하고 다른 공사비 서류가 들어오는데 오케이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줬을 것이다. 라고 봐서 이 경기청에서 그 오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같이 지금 송치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망은 밝지 않다고 두 분은 보시는군요. 수사를 최대한 늦추고 예. 뭐 1, 2년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도 이렇게 나왔다. ESIN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 이게 웃기는 게 보세요.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를 해주는데 발견되지 않았다잖아요.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이 지자체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공무원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위원들은 대부분 단체장이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서류 수발하고 하면서 옆에서 찔러넣지 위원들 선임된 사람한테 이 건은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 건은 뭐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체장입니다. 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렇군요. 양평군은 이 공무원 A씨에 대해서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원래 2014년 11월이었는데 그때까지 이쪽에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달에서야 준공기한, 그러니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죠. 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찰은 그래도 좀 뭐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치고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시간 끌 겁니다. 시간을 끈다. 네. 이제 이거 말고도 장모 관련돼서는 실제로 재판에서 그
추징금 내라라고 판결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도 네. 전혀 언론 보도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도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관련된 이런 비리나 이런 게 나와도 어차피 수사 안 하겠지. 근데 그럼 이런 이게 거다 이제 특검으로 된 모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 특검으로 이거 모아서 이런 가야죠. 특검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 특검이 하나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 이름을 더불어 특검당으로 바꾸고 늘 특검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는요 하루에 한 번씩 특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했어 야당들이 다. 원래 그러라고 있는 김성태도 거요? 그랬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이요 임기 1년 차에 특검 4개 들어갔어요. 지금 바뀐 원내대표가 이번 이런 거는 좀 이거는 세세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거 있잖아요. 큰 것들. 단식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단식? 네. 아니 제가 그 원내대표 바뀌셨으니. 지금 원내대표를 제가 안 좋아하잖아요. 이미 뭐 그 국회에서도 다 알더라고. 안 좋아한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주말에 일요일 날 당 쇄신 관련 의총을 한대. 원내대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당 쇄신은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는 국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 이런 거 빨리 내는 게 원내대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기 일을 하세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자, 박강원 원내대표. 일단 박진영 평론가가 본인을 싫어하신다고 했으니까 마음 가라앉으시고 지금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어떤 뭐 약간의 불이라도 준다면은 당신 지역구에 가가지고 보선까지 낙선 운동할 거야. 멋진데요? 기대가 있네요. 아니 방송에서 그 나왔으니까 오히려 불이익 주면 이게 너무 티나는 거죠. 같이 죽자고. 뭐, 인생 뭐 있어, 뭐. 우리는 안 친한 걸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친한데. 네, 자, 요 마지막 요 이슈 하나만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벽에 기자단들한테 문자를 쫙 돌렸어요. 혹시 그 얘기 아시죠? 병역 지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 그리고 군복무 기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하고 병무청 그리고 성우회라고 하는 이 퇴역 장성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11일 날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이라고 하는 포럼을 열었는데 여성을 징집해야 된다. 왜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또 군 복무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단축시켜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군이 난리가 났다. 이 얘기는 왜 나왔어요? 대통령이 지금 군이 엉망진창됐다고 말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 확대 그리고 대체 복무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예비군의 준 직업 예비군 전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기하고요. 군복무 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자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냐 거꾸로 가는 정책이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방부에서 기자단들한테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퇴역 장성 모임이 아니고 퇴물 장성 모임이라 보니까. 성우회가 성우회에서. 네. 자, 어쨌든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해프닝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바로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아무 어쨌든 발언이나 막 하는 군이 거죠. 지금 기강이 해이해지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 벌어지는 근데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사실은 논의를 해놓는 게 왜냐면 이게 인구 절벽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지금 이 논의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공론화시키려면은 정말 이 조심해서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한 10몇 년 전에 했던 조사 보고서 가지고 야 이거는 내놓자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논란 커지가 덮어버리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논의는 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절차에 거쳐서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툭 던졌다가 또 빠지고 이러면 이제 또 못 올라와. 이 얘기는. 아니 맨날 대선할 때도 맨날 그 2030, 20세대죠 사실은. 20세대를 겨냥해가지고 뭐 군복무 기간을 늘리네 줄이네 뭐 월급을 많이 주네 마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딴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포럼하면서 좀 섬세하게 대안 만든 적도 있었는데 네. 의무는 전부 다 1년으로 하자, 12개월을. 그럼 1병, 2병까지만, 2병, 1병까지만 의무로 하고, 그럼 이제 급여를 좀 적게 주겠죠. 네. 근데 상병 병장은 이제 200, 300씩 주자. 그러면 네. 이제 시험 쳐가지고, 거기 좀 미국식이거든요, 따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명수도 맞고,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를. 근데 이걸 좀 이런 식으로 던지지 말고, 네. 제대로 논의해야죠, 하려면. 그 국방개혁 문제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장기 계획을 다 잡았어요. 거기에서 하나씩 빼서 하고 역대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부 중에 중장기 계획을 세운 정부가 딱 두 정부가 있어요. 양노시 정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는 왜 그러냐면은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을 그 당시 100만 공무원이 동원돼서 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주택 200만 원, 지금도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워낙 국가 전체에 대한 대개조 계획을 짠 거예요. 그렇죠. 나름 정말 잘 만든 공약을 잘 만드는 선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이루고 정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오래가는 국가의 기틀을 만들겠다. 좌우를 떠나서 네. 그렇게 해서 2030 계획이라든가 국방 계획 모든 것을 다 잡았어요. 거기에 의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역행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방 계획의 핵심은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점령해서 주둔군을 만들겠다라는 기존의 인력 배치 계획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단독으로 시사저널에서 금요일 날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군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니 정말 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게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 원 구매.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7배의 달함. 이겁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얼마 근데 18조 진짜. 요? 네,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도 구입 많이 했어요. 문재인 문재인 정부도 정부- 굉장히 많이 구매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구매 엄청 많이 다른 했어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산 뭐 미국산 7배. 무기를 2조 5천억 원어치 구매를 했었대요. 문재인 정부가? 네, 문재인 아니요, 정부 아니요. 때는. 훨씬 더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 그 계획까지 다 잡혀 있고. 자, 이렇게 합시다. 시사저널 기사고요. 네, 김현지 조회수 기자가 쓴 거니까 이분들에게 따주시기 바라고. 그거 안 맞을 거예요, 그 일단 기사는. 저는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못 믿기 때문에.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국방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는데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약 2조 5천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미국산 무기만 이렇게 편중해서 구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모든 걸 퍼줬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였고 이렇게 뒤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물심양면들이 미국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근데 그 겁니다. 18조 원어치 무기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이거나 때 이게 지금? 요거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약속한 것을 지금 구매해 줬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무기 구매 말로만 약속한 거를? 무기 구매 약속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로만 약속이 아니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상엽 방위사업 추진위원이 지난해 5월이라고 하면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였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시사저널이 방사청에 3천억 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료를 살펴봐가지고 이걸 찾아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가 결정이 됐는데 구입한 무기는 모두 미국산이고 사업 예산은 모두 18조 6,725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6,725억 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에 4건 정도 있었고 그게 2조 4,922억 원이다라고 합니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를 3배 넘어선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이외에도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는데 이와 반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산만 아마 좀 많이 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좋아하시네. 미국을 아니 되게 근데 좋아하는 이 것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하나만 제가 더 말할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윤석열 정부 첫 해에만 14조 9,327억 원의 미국 무기 구매가 결정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거를 이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급조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 기사 내용은 네. 이거는 국정 감사 해봐야 되겠는데. 네,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너무 같습니다. 맥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사실관계 문제도 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면 지금 이제 미국과의 우리가 퍼주기 외교다 이렇게 되니까 이 건수 자체가 하나의 주요 기사거리가 돼서 비판을 하지만은 사실은 민주당도 집권을 해본 정당으로서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하나의 그런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 정부 때도 늘 국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미 관계에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거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